안녕하세요. 2020년 경기도 예산학교 용인시표입니다.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의 이해와 실제를 강의할 이정입니다. 우리 용인시 시민 여러분, 여기 모인 이유가 뭐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기 모이신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 수많은 문제들 많으시죠? 몸이 불편한 분도 계시고,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기도 하고, 또 청년들도 취업, 창업이 안 되고, 그러면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생활 속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왼쪽에는 한국의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주변에서 많이 보셨죠? 오른쪽은 독일 프라이부르크 어린이 놀이터예요. 되게 생태 친화적이고 자연환경적이죠? 이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놀이터에 대해서 의견을 내서 만든 놀이터입니다. 과정을 볼까요? 어린이들, 그 다음에 부모님들 앉아서 주민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어린이 놀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어린이들도 다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탈 수 있게 그네를 만들어주세요. 모래를 많이 놔주세요. 그물을 놔주세요. 이렇게 어린이들이 직접 의견을 내서 만든 놀이터입니다. 당사자인 어린이가 직접 참여해서 놀이터를 만드니까 더 만족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도 기적의 놀이터라고 해서 순천시 어린이 놀이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물과 나무와 모래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엄청 재밌게 놀고 있죠. 그래서 친구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친구와 모래와 물, 또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아주 재밌게 놀았던 추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놀이터는요, 개장 1년 만에 10만 명의 어린이가 30만 시간을 보내고 170여 개 시군에서 2,000명이 벤치마킹을 단영하는 등 한국의 놀이 문화를 바꿨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네요.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 예산 낭비 치면 정부 예산, 지방정부 예산, 예산 낭비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진 보이시죠? 이 동작을 보시면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형상화한 동상인데 강남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사진상으로는 되게 괜찮아 보일 수 있어도 이게 실제로 가서 보면 주변의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 구민들이 많은 민원 제기를 해서 철거 예정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 동상이 한 5억 정도 들었어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도 또 매년 드는 거고,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공공조형물을 설치를 하면 이 또한 예산 낭비 사례겠죠? 따라서 나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당장 필요한 사업을 만들어 보는 것이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네, 주민참여 예산의 도입과 현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제도는 먼저 해외에서 도입이 됐어요.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그 참여 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모델이에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참여 인원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89년이면 되게 많이 됐죠? 이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는 상당히 재정이 열악하고 파탄 지경에 이르렀던 시예요. 그래서 부정부패도 많았고, 주민들이 직접 시장을 몰아내고 새로운 시장이 왔는데, 새로운 시장이 왔더라도 너무나 재정이 열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그럼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한 예산만을 편성해야겠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자. 그래서 도입된 제도가 주민참여 예산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냈고요. 이로써 브라질 전역에 또 퍼지기도 하고 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이런 선진국까지 다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입이 됐죠. 그래서 국내 사례를 보면 2003년도에 광주 광역시 북구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요. 2005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하고 참여예산제의 도입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2010년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2015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란 명칭이 마련되죠. 우리 2010년도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를 좀 살펴볼까요? 개정 취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역량과 실정에 맞게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확대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며 의무화죠. 243개 지자체가 다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여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예산안을 제출할 때 위 절차에 따른 주민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불법 지출 및 낭비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이 감시 통제할 수 있도록 예산 기금의 불법 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 및 예산 성과금 지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끊임없이 바뀌는 제도예요. 그래서 광주광역시 북부는 사업부서의 예산 요구서, 예산 편성안 말고 그 전에 사업부서들이 예산과에 예산 요구서를 다 올립니다. 그랬을 때 예산에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상세히 나와요. 그간의 실적도 나오고 이 사업의 필요성, 목적, 내용, 효과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충북 서천구는 국민평가단을 둬서 별도로 보조사업, 지방보조금 사업까지 평가를 진행합니다. 또 경기도에는 안산시 많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발전된 도시인데요. 찾아간 예산학교 실시를 하고 청소년 예산 제한 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지금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점의 대부분은 주민들에게 적극적 공개와 주민 참여의 다양성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 243개 단체에서 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2018년도부터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누구나 정부에 예산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용인시 예산뿐만 아니라 경기도, 더 나아가서 정부에도 또 예산 참여를 하면 좋겠네요.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도 법적 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6조예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 기구를 둘 수 있다. 여러분들 시에도, 용인시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참여 방법은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는 사업 제안서를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적 근거에 따라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이 조례에 의거해 2020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의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전에 예산 편성 과정에만 참여할 수가 있었는데, 법적으로는요, 전체 예산 과정으로 확대됐습니다. 즉, 집행, 평가, 결산까지 여러분들이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주민이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요 사업에 대한 공청회 등에서 전체 사업에 대한 공청회 등으로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평가의 항목을 주민참여예산기구, 즉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이렇게 협의회 등등이 있죠. 지역회의도 있고요. 그래서 여부 등 활성화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행령 개정의 의미는 정말 큰 거예요. 예산 편성, 사업 제안만이 아니라 사업 집행 시에도 여러분들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볼까요? 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라 하면 행안부가 전국에 있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시단하는 지침인데요.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예산 부서와 사업 부서들은 예산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거기에 제일 중요하게 들어간 내용이 주민 참여 및 공개 강화 등 지방 재정 책임성 강화예요. 주민 참여 예산 제도 활성화를 통한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예산 편성 방향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까지, 몇 가지 사업이 아니라 주요 사업까지 주민 참여를 확대시키고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 평가 등 모든 예산 과정으로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일반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참여인 거죠. 그 다음에 예산안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주민의견서가 있었잖아요. 법에. 근데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는 충실하게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 및 사회적 가치 활성화 지원인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주민자치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강화인데 읍면동 주민 대표기구, 주민자치회 등 수립계획, 자치계획, 마을계획을 수립하시죠? 자치계획에 기반한 주민자치활동 지원 강화로 공공성 및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자체 여건에 맞게 주민세 환원, 주민참여 예산 확대 등 주민자치 사업을 위한 다양한 이행수단을 발굴해야 한다. 찾아가는 이제 보건복지 서비스 구현을 위한 현장 보건복지 인력 확충도 추진해야 한다. 이게 이제 사회적 가치 활성화 측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운영 기준이 시달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정보 공개 확대 및 서비스 기능 강화예요. 여러분들이 예산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을, 용인시 재정을 제대로 잘 아셔야겠죠? 그래서 지방재정 통합 공개 시스템인 지방재정 365 행안부가 운영하는 재정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지방재정 관련된 정보를 전면 공개하고 기초 자료를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요, 용인시 재정을 지방재정 365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용인시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지방재정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그리고 결산서, 또 어느 곳은 이제 광주 북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 요구서도 다 공개한다고 했고, 또 세부 사업 설명서, 예산 사업이 있잖아요. 그럼 사업에 대한 설명서도 올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알기 쉽게 볼 수 있는 결산서를 지금 올리도록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공공 주요 시설의 운영 현황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과 연계한 지방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활성화해야 한다. 예산 낭비, 비효율 방지 등을 위한 지역주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의 예산 낭비 신고센터 운영의 실적을 점검하고 공개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주민참여 예산 제도 다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243개 전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아주 다양해요, 형태는. 그래서 큰 틀에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주민 제한형과 일반 참여형입니다. 주민 제한 사업은 사업 선정 과정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공모 사업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을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반 참여 사업은 사업부서 요구 사업 중 주민 참여 절차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는 건데요. 주민 참여 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조사, 공청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 수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 제한 사업은 주민 주도형과 주민 참여형으로 또 나누고, 이 주민 주도형은 공모 사업 예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산의 편성 한동을 설정하는 거예요. 용인시 뭐 70억, 그러면 70억 내에서 주민들이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는 거고, 공모사업 외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을 이제 한도를 미설정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이제 우선순위를 뭐 선정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죠.
그다음에 일반 참여 예산 사업은 주민 의견서가 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업부서 사업에 의견을 제출을 하거나 의회에 주민 의견서를 제출할 때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들이 같이 참여해서 주민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제 일반 참여 예산은 주민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의미에서 정치와 예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정치를 국가정책 결정에 있어서 누구의 주장이 관철되는가에 관한 투쟁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당의 주장이 관철되는지 야당의 주장이 관철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정당 정치 체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별로 어떤 당의 이제 주장이 관철되는지 이제 투쟁을 하는 게 정치예요. 근데 예산은 이와 같은 투쟁 결과의 기록인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정부 재난지원금 뭐 전 국민한테 줘야 된다 아니면 70%만 줘야 된다 이렇게 서로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다 전 국민한테 주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정치투쟁 결과의 기록입니다. 또한 정치를 정부가 당면한 긴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을 동원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예산이야말로 이와 같은 노력의 초점인 거죠. 그래서 예산을 둘러싸서 이제 정치가 벌어지는 거죠. 따라서 예산은 정치 과정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아론 윌더우스키라는 아주 유명한 정치학자가 얘기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치적, 민주주의적 측면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정치는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합니다.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정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정치는 시민에 의한 자원의 가치의 권위적 배분인 거죠. 그다음에 정치와 민주주의는 자원 배분에 대한 시민 권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 예산 편성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 정치를 하는 거죠. 이 제도가 주민 참여 예산 제도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명 한 명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함께 모였을 때 전체로서 소수의 사람들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 이게 집단 지성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수이고 각자로는 나름대로 탁월함과 지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그러면 지방자치적 측면을 볼까요? 지방자치는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지방 스스로 자유가 책임을 갖는 것으로 주민들의 자율적 결정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주민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질 것을 보장하는 게 지방자치제도죠. 그래서 지방에서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실천 수단인 지방선거와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방법인 주민참여제도의 두 축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서의 측면에서는 정당 정치라고 하죠.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우선을 하는데 우리 지방에서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이 두 축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 주민참여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민참여 예산제도죠. 그래서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통해 생활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 예산제도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살펴볼까요? 핵심 가치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참여성, 누구나 참여해서 예산을 제안해야 되고 수기성, 주민들이 대화와 소통의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제안하고 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민주성, 민주적인 방식으로 예산을 결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참여 예산제도의 발전 방향, 이 핵심 가치를 실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은 먼저 대표성 강화, 누가 어떻게 주민을 대표할 것인가, 그 다음에 책임성 강화, 주민 상호 간의 대화 소통, 즉 수기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공공성 강화, 다수, 소수 주민의 재정 수요에 대한 민주적 절차와 방식은 무엇인가. 그래서 참여성, 수기성, 민주성 등의 핵심 가치를 대표성, 책임성, 공공성 강화를 통해 실현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할까요?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자기 결정권을 갖고 이제 정치를 하는 제도인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민관 협력입니다. 민과 관이 협력해서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독점체제 다원체제로 발전하고 있고 더 아래로부터 민주주의를 위해 중앙 집권에서 지방 분권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가까운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관주도에서 민관주도로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지방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함께 작동하는 제도고 참여예산 제도의 핵심 가치는 참여성, 수기성, 민주성입니다. 이 가치의 발전 방향은 대표성을 강화시키고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주민들의 그다음에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발전해 나가야겠죠. 그러면 이 방향에 따른 이제 실천 과제는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수기 과정을 제도화시키고 그다음에 공익성, 균형성,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의 기능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 관리와 전략적 자원 배분, 재정 지출의 성과와 책임성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 구조는 중앙 재정과 지방 재정으로 나누죠. 근데 중앙 재정의 구조와 지방 재정의 구조가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 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 재정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 재정은 일반 재정과 교육 재정으로 나누죠. 교육 재정이 뭐죠? 교육청으로 들어간 예산이죠. 그래서 교육청으로 들어간 예산은 교육비 특별회계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다음 지방 재정 구조를 볼까요? 자세하게 세입, 쉽게 얘기해서 수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이 이제 세금을 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제 그걸 세입 조치를 하는 거죠. 수입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지방세,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이런 거 내시죠? 그게 지방세예요. 그리고 세외 수입, 공공시설을 이용을 할 때 주차료나 사용료 내시죠? 그게 세외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에서 지방의 재정 수요를 고려해서 지원하는 금액의 비용이에요. 조정교부금은 경기도에서 용인시에 교부하는 31개 시군의 재정 수요를 고려를 해서 교부금을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부에서 특정 사업에 보조를 하는 거고, 도비보조금 경기도가 또 용인시에 특정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지방채와 내부거래는 채무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다음에 세출은 13개 분야 52개 부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행정, 안전,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농림, 산업 뭐 등등 이렇게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어 하는 예산들이 있으시죠? 세출은 분야별로 나눠져 있고요. 공기업 특별회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처럼 큰 도시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죠. 그다음에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뭐 도시공사 특별회계, 그리고 뭐 토지개발 특별회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특별회계가 공기업, 지방 공기업을 설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뭐 도시재생 특별회계, 그래서 특정 목적에 쓰여지는 회계가 특별회계죠. 대부분은 일반 회계에 다 편성을 하고 특정 목적에 그 비용이 지출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거고요.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문해복지 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뭐 재난관리기금, 뭐 이런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재정은 교육비 특별회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부에서 또 교부금을 주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재정이 편성이 되는 거고요. 세출은 교육학예에 대한 경비를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성지별로 지출이 됩니다. 지방재정 흐름을 보면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을 내시잖아요. 이제 세금이 국세로 가는 부분, 지방세로 가는 부분이 있죠. 국세는 한 300조 정도 되고, 지방세는 82조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470조 정도 있는데요. 470조에서 지방정부에 이제 또 교부세로 52조를 지원하고 또 보조금으로 58조 정도를 보조합니다. 그럼 지방정부가 231조 정도 되는데요. 재정이 교부세와 보조금을 중앙에서 받아서 또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정부는 또 중앙정부는 교부금과 보조금으로 교육청도 지원을 하고, 지방정부는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복지, 환경, 교통 이렇게 행정서비스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신 세금이 중앙정부로 가고 지방정부로 가고 또 교육청도 가고
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또 지원을 해서 지방정부는 이전 수입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행정복지 서비스를 하는 거죠. 예산 편성 과정을 보면 집행부는 이제 시 집행부란 표현을 쓸게요. 그게 단체장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시 집행부는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5년치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5년 계획을 예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투자 심사. 그래서 40억 넘거나 뭐 100억이 넘는 막대한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예산 편성 기준을 행안부는 통보를 하죠. 앞서 제가 주민참여 예산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예산 편성 기준, 그다음에 예산안 편성, 단체장은 예산안 편성을 이제 11월 21일까지 단체장은 예산안 편성합니다. 그러면 최종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은 지방의회예요. 용인시 의회죠. 용인시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예산서가 집행이 됩니다.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결산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예산 심의기 의결 과정 의회 쪽을 보면 단체장이 이제 11월 20일까 용인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을 하죠. 이때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신 주민 의견서도 이제 첨부가 돼서 의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본회의가 열려서 땅땅땅 해서 이제 상정을 하고 예산안을 상임위 용인시에는 크기 때문에 명수가 많죠. 한 20명이 넘는 의회이기 때문에 상임위 예비심사를 합니다. 상임위가 설치되어 있고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해서 이제 예결위로 넘어가는데요. 예결위 심사가 본심사예요. 그래서 질의 답변하고 개수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 그러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12월 21일까지 예산안 승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승인하고 3일 이내에 단체장한테 이송을 합니다. 그럼 단체장이 고시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세입 총괄표예요. 그래서 우리 예산서라고 하죠. 그래서 예산서가 홈페이지, 용인시 홈페이지에도 다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공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지방세,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 중앙에서 오는 거, 조정교부금, 경기도에서 오는 거, 보조금, 중앙정부에서도 오고 경기도에서도 오고 이렇게 해서 세입이 잡히는 거고 수입이 잡히는 거죠. 그다음 세출은 세 가지 종류예요. 기능별, 앞서 말씀드린 부자별, 부문별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 기능별이에요. 그래서 뭐 행정, 안전, 문화, 교육 이렇게 구분하고 조직별, 행정지원국, 그다음에 교육국, 뭐 경제국 이렇게 조직별로 되어 있는 세출표가 있고 성질별, 인건비, 물건비, 여비 뭐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성질별 예산입니다. 그래서 세출 총괄표는 세 가지 종류예요. 세출 구조 이제 분야별 보면요. 제가 요걸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그 사업 제안을 할 때 이 부문들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버스 노선이 증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중교통 분야에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럼 교육 분야 이렇게 부문별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출 구조를 보면 우리 용인시는 이제 미션이 있어요. 임무라고 하죠. 그리고 전략 목표가 있고 성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 목표들에 따라서 이제 사업들이 추진이 되는데요. 정책 사업이 가장 큰 단위예요. 그 다음에 단위 사업, 세부 사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업 제안하는 세부 사업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구조를 보면 이제 분야 부문 있고 실과, 전략 성과 이렇게 있죠. 그 다음 이 사업 구조가 정책 사업이 있고 행정 운영 경비 재무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 사업에서는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산출 근거 이렇게 있죠.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오래전부터 행정은 이 사업 구조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해 왔어요. 그래서 또 행정에 어떤 미션 있고 전략 목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목표에 따라서 사업들이 지금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이제 세부 사업을 이 그릇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의 행정이 지금까지
구조를 만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구조 안에 여러분들의 사업이 이제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셨으면 좋겠다 생각했고요. 근데 경기도 재정 현황을 볼게요. 그래서 여기 지도 보이시죠? 용인시 한번 찾아보세요. 용인시 아주 여기 밑에 있는데요. 경기도 예산은 31조 7,377억 원이에요. 이거는 지금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이 아니라 작년도 2020년 이제 본 예산 통과할 때, 의회를 통과할 때 예산이에요. 당초 예산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지방세 여러분들이 이제 내시는 경기도에 내는 세금 12조 5,659억 원이고, 세외 수입 경기도에도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뭐 주차료, 통행료 이런 것들 세외 수입 8,863억. 이전 수입이 뭐죠? 중앙에서 오는 이제 교부세, 그 다음에 보조금. 그래서 10조 8,954억 원입니다. 인구는 1,323만 9,666명이 더 증가하고 있죠. 네, 이제 재정편 다 잘 들으셨죠? 이제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계획이 확 바뀌었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 제도가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2020년도 도민, 시군, 민간 모두 함께 만드는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도민 제한형 200억, 지역 지원형, 그러니까 용인시 지원형 뭐 이런 식으로 100억 원, 민간 협치형, 민간 단체를 지원, 민간 단체와 같이 이제 사업을 집행하는 형태의 100억 원, 그래서 총 500억을 신림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주민 제한에 대해서 사업 수기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민간 예산 협의회 전문가, 사전 컨설팅 등 사업 수기, 대화 소통을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간에 사업 수기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어떤 주민들이 제출한 사업 제안서의 채택률을 더 높이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시군위원회와 연계 협력을 강화하겠다. 시군위원회라 하면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위원회와 그다음에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연계 협력 강화를 하겠다. 그리고 지역 지원형 사업에 이제 그 시군위원회가 선정하고 도가 심사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고요. 도 주요 사업 예산 정과정에 주민참여 확대를 했는데요. 예전에는 30억 이상 도의 사업만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20억 이상으로 더 많은 사업들을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연구도 강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와 경기도와 용인시와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계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예산 학교의 교육을 다양화하고 활성화하겠다. 원래 지금 이제 예산 학교 중인 건데요. 찾아가는 예산 학교로 운영 계획이었으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예산 교실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예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강화하고, 주민 제안은 상시 접수, 이게 되게 중요하죠. 딱 기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 제안 관련된 내용들을 상시로 접수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기구 체계를 보면요, 용인시도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듯이 경기도도 경기도 참여예산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구회, 주민참여예산 연구회가 12명, 지역회의는 이제 시군,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되겠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5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그리고 지역회의는 용인시, 다른 이제 시군, 31개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되고, 연구회, 예산 학교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도민 제한형을 보면요, 300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반 도민 누구나 다 제한할 수 있고요. 경기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그다음에 경기도 전역에 파급 효과가 미치는 사업, 그다음에 경기도와 용인시 간 연계 협력이 필요한 사업, 이렇게 사업이 제출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 지원이다. 그러면 이건 이제 도가 직접 이제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겠죠. 그다음 플라스틱 제로 경기도 만들기다. 이거는 용인시와 경기도가 연계를 해서 협력하여 이제 그 시행하면 좋겠죠. 그래서 도 직접 또는 이제 도와 시군이 연계 협력해서 집행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 지원형은요 100억 원이에요. 그래서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제안자가 되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 그다음에 용인시 절차는요 용인시 위원회가 이제 제안을 하고 용인시에서 검토를 해서 이제 경기도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민간 협치형은 100억 원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나 도 각종 위원회에서 의제 발굴을 할 수가 있죠. 민간 협치 의제 발굴 사업이고요. 이 부분들은 그 집행까지도 같이 또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도가 직접 시행하거나 도와 시군이 연계 협력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추진 절차를 볼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한 4월달 정도까지 그 사업 제안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도민 제안형이 있고 이제 지역 지원형이 있죠. 한 4월 정도, 2021년 4월까지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월달 중까지 사업 수기, 이제 민간 예산 협의회 심사가 있고 또 전문가 그 과정에 전문가 컨설팅이 있어요. 똑같이 지역 지원형도 시군위원회에서 사업 수기를 하고 또 시군에 그 용인시에 부서가 있죠.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한 7월 정도까지는 경기도에 제출을 해서 이제 경기도의 실과 국의 사업부서들이 이제 사업을 더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민참여예산, 경기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심사를 한 8월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 이제 전체 도민들 온라인 주민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플러스 점수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마지막 의결을 한 9월달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9월 중순까지 주민참여예산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럼 이 예산이 사업부서의 예산, 단체장이 도지사가 수립한 예산하고 이제 합쳐져 갖고 이제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군별로는 예를 들어 한 3개 사업 5억 이내에 사업 순위를 이제 선정해서 경기도에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내년도도 이런 절차와 이 정도의 기간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상시 접수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 상시 접수를 하고 있으니까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사업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 참여 예산은 2021년 도 주요 재정사업의 주민 의견 이제 수렴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에는 30억 이상이었지만 20억 이상 자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제 의견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업 제안에 제외 사항들이 있어요. 이제 부적정해서 사업 제안서들이 탈락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 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거나 행사성인 경우, 단 추진 중인 사업이라도 추진 방향의 변화로 그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제안을 좀 인정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인 경우는 불가합니다. 계속 사업이라는 거는 뭐 도로, 그 다음에 다리 이런 이제 수년을 요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좀 힘들고요. 그래서 단년도 사업으로 제출하셨으면 좋겠고,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경기도와 그 다음에 도내 용인시 어떤 이제 시설에 관한 운영비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타 예산 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한된 사업도 불가합니다. 주민참여예산 국내 사례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아주 노후된 비탈길입니다. 여기서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계단도 놓고 그다음에 이제 시멘트도 바르면서 아주 안전한 보행길이 됐습니다. 왼쪽에 있는 또 버스 정류장에는 그늘막이 없어서 버스를 기다릴 때 시민들이 떼양볕에 서 있고 또 비도 맞고 아주 불편했는데요. 오른쪽을 보면 그늘막이 설치됐고
되고 또 의자도 있으니까 이제 버스 기다리기가 좀 편리해졌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당장 필요한 사업 있잖아요.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장 필요한 사업을 좀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생활 속 문제 해결 사례인데요. 동대문구에 중랑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랑천 체육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2km를 삥 돌아서 가야 되는데 너무나 불편한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징검다리를 놨습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 드는 사업인데 징검다리를 놓으니까 체육사를 이용하기가 아주 용이해졌죠. 또한 이 징검다리가 너무 예뻐서 영화, 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부산시 등 이제 24개 주민참여 예산제 우수한체를 선정한 게 있어요. 우리 용인시도 주민참여 예산 제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또 도입도 하고 발전시켜서 좀 우수한체로 선정됐으면 좋겠는데요. 청소년, 청년 등 참여를 중요시한 사례, 그다음 교육, 홍보, 또 주민참여 예산 제도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한 사례 등이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대구 주민참여 예산제도 원스톱 서비스 실시, 부산 송정 민박종 환경 개선 사업, 경기도 주민참여 재정 플랫폼 구축, 경남 주민참여 예산제도 공모 최초 시행, 안양 범계동 예술거리 조성, 그다음에 제주 남원읍 마을극장 사업, 그다음 논산 소외계층 주거 개선 사업, 춘천 버스 노선 안내원 사업, 서천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또 서천형으로 지역 맞춤식으로 운영하는 거, 울주군 주민참여에 대한 어떤 경로를 확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양평군 농번기 어르신 공동도시 스마일업성 사업, 중구 모바일 방식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성동구 청동협치회 분과위원회 의제발굴 공론장을 운영하고 강주 북구 주민참여 예산의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했네요. 그다음에 대구 달성구 구 주민참여 예산 및 동지역회의 공모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인천 연수구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통한 참여 확대, 대전 유성구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을 통한 사업 발굴하고, 전주 완주군 화장실 낮은 옷걸이 설치 사업, 그다음에 당진시 청년 참여 예산제 운영, 청년 참여 예산이 많이 발전하고 있죠. 청소년 참여도 많이 적극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 무안군 주민참여 예산 사랑방 및 예산학교 운영, 음성군 스마트 이장넷을 활용한 홍보, 사하구 윤진아 테마거리 조성 사업,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 홈페이지 통합 구축,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부분. 여기 제가 몇 개의 지역 제가 강의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수사례를 뽑혀가고 아주 뿌듯합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송정 민박촌 환경 개선 사업을 보면요, 낡고 어두운 이제 동네 환경이었는데요. 송정 해수욕장 인근 이제 해수욕 이용객, 그다음에 서퍼, 그다음에 동네 주민들이 다 불편을 했는데 서핑 마을을 조성함으로써요, 어두운 동네가 밝은 이미지로 개선이 되고 방문객 대상으로 지역 이미지가 개선됨으로써 관광객도 더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면서 살기 좋은 동네로 변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진 보니까 너무 예쁘죠? 서핑 마을. 그다음에 춘천시 같은 경우 버스 노선 개편을 했는데요. 이제 버스 노선 안내원 사업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제 제안해서 어르신들과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또 창출을 하고 지역 경제에 어떤 기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도 도와주고 또 춘천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면서 지역 이미지도 개선이 됐다고 하네요. 다음 소외계층 주거 개선 사업인데요.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소외계층,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주택이 많이 노화됐는데요. 그래서 직접 봉사단이 찾아가서 이렇게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로 하고 있는, 도배가 필요하면 도배를 해주고, 그다음에 건물 개보수, 그다음에 페인트 칠도 해서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죠. 9천만 원 정도 들었네요. 남원읍 마을극장인데요. 이 남원읍은 이제 문화 소외 지역인데, 그래서 직접 마을에서 극장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네 주민들과 영화를 보면서 지역 커뮤니티도
또 형성이 되고 이제 공동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 사업도 아주 유명한 사례예요. 전주 안주군 화장실 낮은 옷걸이 설치 사업인데요. 우리 화장실 가면 옷걸이가 너무 높게 걸려 있잖아요. 근데 어린이들한테는 많이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의견을 제안을 해서 옷걸이를 낮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가방도 있고 모자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걸 수 있게 한 사업이고요. 다음 당진형 청년 참여 예산제 운영 사업인데요. 그래서 청년들이 직접 주관하는 청년 민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모여야지 그 지역이 발전하죠. 그리고 시흥시는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통합구축이고 진행상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 제안부터 검토, 그다음에 투표, 그다음에 사업이 어떻게 실행되는 것까지 이제 모두 다 한눈에 볼 수 있게 시스템화했습니다. 서울시로 가볼까요? 은평구는 물품 공유센터 설치인데요. 생활에서 필요한 돗자리, 보시죠. 사진과 같이 책상, 의자, 돗자리, 가스레인지, 생활공구 이런 것들을 같이 아껴 쓰고 나눠 쓰고 하면서 또 지역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을 마포 소음기 조성 사업은요, 마을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인데요. 지금 마을 주민들 축제하는 모습 보이시죠? 오른쪽에는 커뮤니티 센터예요. 그래서 아주 멋지게 졌죠. 근데 사진보다는 소규모 사이즈인데요. 이 앞에가 되게 어두컴컴하고 좀 흐미진 길이었는데 여성들도 좀 왔다 갔다 하기 힘들고 밤에는 좀 위험한 길이었지만 이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서면서 주민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되게 밝아졌어요. 이 길이. 여성 안심길까지 조성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중랑구에 페퍼스를 활용한 작은 도서관 설치 사업인데요. 문화생활 취약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페퍼스를 버리지 않고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운영을 하는데 어린이들이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다음에 성북구 마을 라디오 스튜디오 조성 사업, 마을 미디어 활성화 측면에서 개설이 됐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DJ도 하고 게스트도 하고 방청도 하면서 서로의 정보도 나누고 또 삶도 나누고 또 정도 나누고 이런 어떤 커뮤니티 형성을 하는 매개체로서 아주 좋은 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북구 청년 창업공간 지원 사업인데요. 우리 청년이 모여야지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게 공간을 제공한 겁니다. 네, 양천구 10cm 턱 없애기 사업인데요. 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 도입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0cm 턱이 일반인들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아도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밀고 갈 때는 아주 상당히 높은 턱이거든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이런 턱 없애기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 제안 및 심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제안 및 심사 전에 7가지만 착안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사업의 시급성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시급한 사업인가 우선순위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의 필요성, 이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인가, 사업의 목표는 명료하고 적합한가. 그래서 시급성과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장 필요한 사업, 한마디로 당장 필요한 사업을 제안해 주시거나 심사에서 우선순위에 좀 가점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 지자체가 수행해야 되는 사업인가, 국가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민간에서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재정 소요가 적정한지, 예산 절감 차원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기존에 지자체 사업하고 유사 중복이 없는지, 이런 사업들을 또 많이 제안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타당성을 먼저 살펴야 한다. 다음은 사업의 공공성, 특정 단체나 특정 인한테만 수혜가 되면 안 되겠죠. 또 지역별로 편중 지원되는 게 아닌지 공공성과 형평성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평등, 사회적 공익,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들을 제고했는지를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민주성, 이 사업과 관계된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의견을 수렴했는지, 그다음에 주민 다수의 문제의식이 반영되었는지, 집행에 주민 참여 가능성이 있는지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입니다.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방법이 합리적인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뭐 교육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좋은데 교육 행사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행사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시설을 설치하는 게 좋은지, 프로그램성으로 하는 게 좋은지를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 체계, 조직과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가 됐는지, 이게 사업의 효율성입니다. 사업의 효과성은 계획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사한 사업의 어떤 평가나 그 사업 실정들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반영했는지, 이런 것들 효율성, 효과성들까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제안 때도, 사업 심사 때도 7가지 차관사항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광역 단위 사례에서 우수 사례를 좀 볼까요? 중증 이제 시각장애인 안전한 주거환경, 주거생활을 위한 잔고장 수리 사업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 논산의 사례랑 좀 비슷한 거죠. 취약계층들을 위한 어떤 주거환경 사업이든지, 아니면 주거생활을 위해서 가전제품을 이제 고장해주는 사업들은 어떤 공공성, 또 사회적 약자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되게 사업 취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많은 이제 중증 시각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중증 시각장애인 수요에 따라 맞춤식으로 이제 콜센터 운영 직원도 있고, 전화를 받은 다음에 전문 수리기사가 가정 방문을 통해서 수리 및 보수 정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들의 어떤 그 생활 밀착형 그 불편 해소에 기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사업을 특정 지역, 특정 단체만 이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또 숙련된 업체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흡 사례는 이제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 사업인데요. 이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시 집행부에서 연례적으로 이제 설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사업 부서에서 집행해야 되는 사업들이 주민 참여 예산으로 좀 끼어들거나 그런 것보다 좀 다른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들, 뭐 가로등 보안등 설치도 필요하겠지만 이건 또 시 집행부 예산으로 좀 배정하게 하고, 우리 좀 시민 참여 예산 사업은 이제 생활에 불편한 어떤 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을 제안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복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초 단위에서 우수한 사례들을 좀 보면요. 중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을지로 골목 미관 개선 사업인데요. 명동이 있는 데가 이제 서울시 중구잖아요. 근데 을지로가 그런 명동에 화려한 길도 있고, 또 그 골목에 그 상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철물점 뭐 이런 것도 많고, 거기에 이제 셔터가 다 내려오면요 상당히 이제 위험한 길로 바뀌어요. 되게 어두컴컴해지고. 그래서 이 을지로 골목 셔터 내에 그림도 그리고 LED 패브릭 라이트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거리가 되게 아름다운 또 빛의 거리가 되는 거죠. 또 페인트를 또 칠하면서 아주 작품들도 탄생을 하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그 골목길로 이렇게 또 환경 정비가 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명동도 갔다가 이 골목도 가고, 일석이조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이제 골목 환경 정비 방법을 채택하는 것 같네요. 미흡 사례로는 이제 가로 정원형 거리 조성인데, 이 또한 또 시 집행부 사업으로 그 가로 정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주민들이 이런 어떤 거리 환경 정비 사업을 할 때 좀 의견들을 제시를 해서 좀 주민들이 걷고 싶어하는 길,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집행부가 조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유사중복된 사업을 또 하면 안 되고, 또 기존에 우리 경기도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 경기도에서도 용인시를 지원한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 아시려면요, 경기도 홈페이지 세입세출 재정 정보 들어가시면 세부 사업별 세출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사업들을 검색을 하면 다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 옆에 사업별 설명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별 설명 자료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이렇게 사업명과 사업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경기도는 이렇게 좀 정보 공개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사업 제안서 작성이에요. 사업명은 사업 내용이 잘 전달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이름으로 하고, 사업 대상은 사업의 수혜자, 사업의 위치 이걸 좀 명확하게 써주시고요. 사업의 목적은 간략한 이제 사업의 어떤 제안 이유, 그다음에 사업 내용을 요약해 주시면 되고, 사업비는 사업 기간 내 소요되는 비용, 사업 내용은 사업 제안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들을 좀 써주시면 되는데, 사업 효과도 같이 써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신청서거든요. 한번 예시를 작성을 해볼까요? 폐지 수거 어르신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이제 폐지 수거 어르신들 보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또 어르신들이 길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안전용품도 지급하고 교통안전교육을 해야겠다,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제안을 했는데 우수 사례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명은 폐지수거 어르신 안전망 구축, 그 다음에 사업 대상은 폐지수거 어르신 약 300여 명이죠. 사업 목적은 폐지 등 재활용품 수거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은 길거리, 도로 등에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용품 지급 및 교통안전교육을 실시를 통해서 어르신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된다. 그러면 주요하게 사업 내용이 두 가지죠. 안전용품 지급, 교통안전교육. 그래서 소요 사업비는 한 3천만 원 1년 사업인데요. 그래서 사업 내용에 안전용품 지급, 폐지수거 어르신들이 눈에 잘 띄도록 야광 안전용품 지급, 그다음에 폐지수거 어르신의 의식변화 및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이렇게 딱 써주시고요. 요거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 이렇게 두세 가지 써주시고, 또 안전교육 관련돼서 또 이렇게 3가지 정도 써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 내용, 이 문제점하고 앞으로 개선 방안을 이 2가지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사업 제안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 심사예요. 우리 주민 참여 예산의 사업 심사는요, 행정에서 하는 것처럼 심사라는 건 뭐죠? 뭐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엄격한 어떤 심사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 주민들의 사업 제안서를 보완해 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민들의 수기를 통해 단순히 사업의 타당성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한 시민의 요구 및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민 제안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고, 이러한 제안이 시민들 삶에 도움이 되도록 바꾸는 과정이 심사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행정 시각과 다른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의 자리를 잡아주기. 처음 제가 지방재정 교육을 할 때 세출 구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있고 어느 실국에서 집행하는지, 이제 거기 사업 구조 안에 우리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이제 앉혀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제시한 사업 제안인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당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위치를 고려해 주는 것도 주민참여 예산 심사 과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업심사란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의 부족한 의견을 보완하는 과정,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자리 잡아 위치 짓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제안한 시민의 필요와 사업을 실제로 집행할 사업부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민의 필요가 충족되면서도 실제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심사 과정입니다. 그러면 사업심사 시 검토사항은요, 수혜가 공정하게 되는가, 수혜 대상에게 충분한 수혜가 돌아갔는지, 수혜 대상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제안 당시 생각 못했던 부작용은 뭔지, 그래서 이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완화 방안은 무엇일까, 사업 시행이 원활한지 또 점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목적에 맞게 시행이
될 수 있는지, 성과가 드러나는지, 예산 낭비가 없는지, 그다음에 사업 후 관리 여부, 유지 보수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분야별 점검 사항은 뭐냐면요. 어느 한 분야가 아예 없거나 우리 한 13개 분야가 된다고 했잖아요. 세출이요. 거기서 소외되고 또 어떤 공원 분야 뭐 이런 것도 되게 집중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기존 사업의 가치를 더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용인시는 환경이 중요하다. 우리의 용인시는 인권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항목에 더 배점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중치를 더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가치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어떤 방안 강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수혜자를 넓히는 방안. 앞서 또 강조를 해드렸죠. 그리고 적절한 홍보 방안.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홍보도 할 수 있는지 이런 효과를 전체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또 여러분들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 참여 방안 확대인데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더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심사 과정에서 개선된 사례를 좀 볼까요? 먼저 스마트폰을 이용한 버스 하차벨이에요. 하차벨 사업인데 먼저 사업비를 수정해줬어요. 그래서 이 하차벨 같은 경우 조금 더 사업비를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심사위원들이 예산위원들이 하신 거죠. 그래서 2억 7천에서 3억 6천으로 조금 더 증액을 한 거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후사경을 설치해 주세요. 이런 부분도 제품 단가를 확인해서 조금 더 단가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억에서 3억 5천으로 또 사업비도 변경해주고 사업 내용도 제한 동기가 좀 간단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더 붙여주고 사업 기간도 없었는데 산정해주고 이제 상세 사진도 첨부해서 효과성까지 제시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또 보완을 해줬어요. 장애인도 누리는 아름다운 서울공원 사업은 사업비를 산출 내역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 산출 내역을 추가해주고 사업 내용을 수정하고 사업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그 장애인들의 불편사항들을 청취를 해서 좀 더 사업 내용이 실질적으로 수혜자한테 반영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한 거죠. 다음은 길거리 문화 재창출 사업이에요. 이 사업명이 너무 길었어요. 우리 시민들이 제출한 사업, 저기 가로 속에 있는 게 사업명이 너무 길죠? 그래서 좀 짧게 변경해주고, 그 사업비도 좀 현실에 맞게 구체화해서 재산정했고, 사업 내용도 또 수정 보완을 해줬고, 그 다음에 세부 자료도 추가를 해서 좀 더 사업이 명확하게 보일 수 있게, 이해될 수 있게 보완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홀몸 어르신의 안전한 잠자리 행복한 침대 서비스 제공 부분은 사업비 부분도 산출 내역이 없었는데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사업 내용도 수정하고 세부 자료도 추가했네요. 이렇게 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보완, 수정, 그다음에 제안자의 취지를 적극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심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예산안 이제 편성 후에 지방의회 심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11월 20일 예산 편성안이 의회로 넘어가죠. 이때 주민의견서가 법적으로 더 첨부해서 같이 넘어가게 돼 있는데요. 그럼 주민의견서가 무엇이고 또 작성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네, 먼저 주민의견서 법적 근거예요. 지방재정법 제39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죠? 네, 이렇게 법적 근거가 되어 있고요. 의의와 효과를 보겠습니다. 의의는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 공모사업은 일부 예산만이잖아요. 뭐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근데 주민자치단 전체 예산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 영역을 확대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재정 운영에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인 효과를 볼까요? 자치단체로 하여금 다양한 주민 참여 수단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 동기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의견서가 의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참고 자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심사의 질을 또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주민의견서가 형식적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게 아니라 실질화돼야겠죠? 그래서 실질화 제고 방향을 보면 먼저 예산안 편성의 전체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다양화해야 돼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만 의견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좀 많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야, 부문 간 재원 배분 우선순위에 대한 주민들의 수기 과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의견만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수기 과정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 그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주요 사업과 정부 및 광역 공모 사업, 그러니까 공모 사업은 보조 사업이에요. 그 정부와 경기도에서 보조하는 공모 사업인데, 그리고 생활 SOC 사업 이런 것들은 좀 대규모 투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대규모 투자 사업, 재정 사업들은 그 지역에 한번 지어지거나 한번 도입이 되면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민의견서 작성 시 고려사항인데요. 먼저 목적에 맞아야 되죠. 합목적성인데요. 이 사업의 내용이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는 뭐고, 그러니까 법령과 이제 도조례죠. 사업 계획의 타당성이 있는지, 사업비가 적정한지, 그다음에 사업의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꼼꼼히 살펴보고 그 사업에 대해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제시를 해야겠죠. 그리고 공공성 및 지역 발전인데요. 이 사업이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을 고려돼야 할 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공공성, 공익이 우선돼야죠. 수혜 대상, 특정 수혜 여부, 그다음에 공평성, 편중 지원이 안 돼 있나, 주민 요구 대응성, 주민 의견을 수렴했는지,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배려를 했는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그리고 지역 개발, 건설, 교통, 지역 인프라 확충 등 지역 개발에 좀 도움이 되는 건지,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지역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어떤 그런 계층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 공공성 및 지역 발전 부분도 고려를 해야겠죠. 성공 전략,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지혜로운 의견들을 제시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전문적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전략적 추진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비전, 이제 사업 목표, 전략, 사업의 효과성, 그다음에 세부 사업 추진 툴에서 사업이 효율성이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사업량에서 사업 규모 적정성, 그다음에 예산 규모에서는 이제 예산 적정성들을 좀 고려해서 지적을 하시거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시를 좀 볼까요? 기획행정분과 예시를 보면 먼저 DMZ 이런 평화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공원이 또 조성이 되게 되면 주민들이 좀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 민원을 해결해서 갈등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정보통신망 서비스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예산 절감들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소방 장비 보강에서는 비용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죠. 소방 장비의 내구성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 있고, 그다음에 계약 입찰 관리에 특정 업체한테 밀어주기가 아니라 입찰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되고, 소방 항공대 운영에서는 도민의 안전이 최고죠. 그래서 소방 헬기 부품 구입 때 좀 더 안정성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정비도 이제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같은 경우 행사 기획인데요. 도민과 함께하는 행사 기획을 한다. 행정 주도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 도정 홍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보 예산도, 행사 예산도 적정성과 효과성이 최우선으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군 장병 위문 공연에서는 수요자가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군인이 원하는 위문 공연 중심이 해야 되는데 군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군 화합의 방법도 또 추가로 같이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 그 외에 이제 DMZ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주민 의견서도 양식이 있어요. 앞에 설명드린 한 목적성, 요 내용들, 고려사항들은 뭐뭐가 있는지,
그리고 공공성 및 지역 발전, 그다음 성공 전략 이렇게 해서 기타 의견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만 워크숍 진행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이 워크숍을 통해서 사업 제안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먼저 이곳에서 살면서 불만은 무엇일까? 그래서 한 4-5명 아니면 3-4명 정도가 한 조로 구성을 해서요. 한 그 조 내에서 돌아가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각자가 생각하는 일상에서 느낀 가장 큰 불만을 포스트잇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불만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꼭 모든 분들이 다 포스트잇을 작성해 주셔야 돼요. 뭐 누구는 적고 누구는 적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불만들 중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모두의 불만 한 개를 채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 안에서 한 토론 시간을 끝내고 조별로 돌아가면서 모두의 불만을 발표를 하는 거죠. 우리 조는 이 불만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불만사항으로 채택했습니다 하고 발표를 해요. 그러면 다른 조에서는 그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 개씩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모두의 불만,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이 다 나온 거잖아요. 그다음에 조별로 모두의 불만을 해결하는 어떤 이제 아이디어들을 다른 조에서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모두가 볼 수 있게 전지에 구체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조별로 모두의 불만, 현황 및 문제점, 해결 아이디어, 최종 방안을 이제 최종으로 이제 채택을 하고 작성을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사업 제안서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제안서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고 재밌죠? 그러면 이제 불만 워크숍 예시를 볼까요? 모두의 불만, 보행 안전이 미흡합니다. 문화 향유가 부족합니다. 우리 지역은. 그래서 이제 하나씩 뭐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해결할 방법. 그러면 안전한 이제 보행 안전 미흡은 안전한 보행길을 구축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찾아가는 마을극장을 개선한다. 이렇게 그 개선 아이디어를 다른 조에서 받았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전지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아이디어가 좀 이렇게 모호했잖아요. 추상적이고 그랬을 때는 구체적으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설치, 장애인 이동 보장, 과속 방지턱 설치 이렇게 해서 이런 안전한 보행길을 구축하기 위해서 방법들이 뭔지를 이제 전지에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제 해결 아이디어들을 다른 조에서 여러 가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써보는 거예요. 안전한 보행길을 구축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도 설치하고 장애인 이동권도 보장하고 그다음에 과속 방지턱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전지에 이렇게 쓰면서 좀 더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사업 제안서 작성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한번 이렇게 꼭 동네에서 워크숍을, 불만 워크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싸우지 마시고요. 네. 드디어 주민 참여 예산 제안을 경기도 제안사업 홈페이지 들어와서 제안을 해보시는 건데요. 지금 현재에도 주민 제안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상시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도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 치시면 이 페이지로 바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주민 제안 사업, 주민 제안 사업 신청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클릭하면 양식대로 뜨거든요. 그리고 그 양식에 바로 작성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게 편하시면 여기다 바로 입력하시고 그래서 선택하셔갖고요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는요 여러분들이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제안할 때 좀 도움이 되는 사이트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열어보시고 뭐 주요하게는 지방재정 365 내고장 알림이 이렇게 보시면 우리 동네 용인시 재정사항이나 또 용인시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랜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직접 찾아뵙고 강의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또 온라인 강의 열심히 들어주시고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